네, 이제 전산회계 1급 이론편 첫 번째 강의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재무회계를 먼저 학습하시고요. 우리 교재 순서상 그리고 원가회계, 부가세 이렇게 세 단원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1이 전표관리, 결산관리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결국은 재무회계를 말하는 거예요. 재무회계, 결산, 전표. 우리 전표 입력한다 많이 부르죠. 여러분이 어디서 뭐 음식 사 먹었다. 그럼 전표 발행해 주잖아. 그렇죠? 카드 결제. 그런 게 다 전표고 그게 결국은 회계 처리가 되고 있는 과정인 거야. 그 사업체에서도. 그래서 전표 관리, 결산 관리가 지금부터 재무회계 파트로 들어오신 거고요. 재무회계 파트가 챕터 이제 10가지 정도까지 챕터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는 회계가 뭔지 그리고 회계와 관련된 순환 과정을 하기 전에 요 안에 이제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자산별로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이라는 손익 항목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학습을 하게 돼요. 요 챕터들의 양이 은근히 양이 많은데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면 뭐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으니까. 자, 파트 1을 좀 보겠습니다. 회계를 일단 개념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회계가 뭔지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고요. 개념체계, 순환과정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론 객관식 문제 같이 살펴보는 구조로 돼 있어요. 자, 회계가 뭔지를 좀 볼게요. 여러분이 회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불러요? 그냥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데 돈 벌었나 안 벌었나 손실인가 이익인가 이런 거 계산하는 거죠. 맞아요. 하는 건데 회계라고 하는 분야가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회계 분야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요거 깔고 들어가는 거죠. 아, 재무회계일 거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들어온 파트가 재무회계니까. 원가회계에서 말하는 회계 분야는 또 달라요. 여러분 제품 만들 때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계산했어. 그러면 제품 만들 때 얼마의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외부 정보자인 주주에게 오픈하지 않잖아. 오픈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진 이 제품이 얼마에 팔렸고 얼마의 이익이 났고 그래서 얼마의 재무 상태를 견고하게 보유하고 있는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보여주려고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회사의 정보를 알려주고 투자받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의무죠. 그러니까 의무. 특히 법인기업, 상장기업은 특히나. 회계가 무엇입니까? 너 기업이지? 기업이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 기업이 아니면 이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번 걸 누구에게 알려줘? 누구도 관심 없잖아. 그치? 뭐 남편이나 뭐 와이프는 관심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주체가 뭡니까? 주체. 개인 아니고요. 일단 기업인 거야. 시작이. 기업. 그럼 기업은 열심히 경제적인 활동을 해.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어떠한 정보가 만들어졌는지 정보가 막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말하는 정보는 기술력도 있어요. 노하우도 있어. 브랜드 가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말하는 회계 정보는 그런 화폐의 가치로 측정이 안 되는 것들은 우리에겐 정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돈으로 측정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해. 우리는 돈 공부하는 거야, 돈. 그러면 기업의 정보는 어떤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것들이요. 결국은 얼마 벌었니? 요 얘기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것들을 만들어서 뭐 하는 건데? 니만 보려고 그러니? 그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진 이 정보를 보고하려고. 우리 회사에 엄청난 관심이 지대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대부분 외부에서 다양한 상태로 존재해요. 그들을 우리가 우리 회사의 정보를 막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야? 의사결정하는 거죠. 투자할까 말까, 발 뺄까 발 넣어볼까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회사 외부에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이 있는데 그 정보 이용자들을 때로는 이해관계자라고 부르죠. 우리 회사를 관심이 있는 거야. 막 우리 회사를 이해하고 싶어. 막 그래서 보는 거죠. 그럼 전화해서 물어볼 수 없잖아. 얼마 벌었니? 라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은 기간 단위로 우리 이 정도 일했거든. 그러니까 잘했으니까 잘한 것만큼 너희는 들어와 라고 하는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보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네 글자. 그게 재무제표가 되는 거고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해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그걸 보고하는 온 과정, 전달하는 온 과정을 우리는 회계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얼마 벌었니? 그래서 얼마 있니? 막 이런 거 만드는 거죠. 그 회계가 뭐냐? 네 줄이나 있고 되게 길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요. 회계란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외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회계는 정의가 내려진 거야. 시험에 나오진 않아. 당연한 거니까. 자, 이게 이제 회계다. 그 회계는 결국은 무엇을 공부하는 겁니까? 저에게 물어보면
뭐 공부하는 줄 알아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야. 그럼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듭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재무회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왜? 재무제표를 만들려고. 다시 재무제표를 왜 만드는데? 알려줘야 되니까. 우리 회사의 정보를 알려줘야 되니까. 안 알려줄 거야? 그러면 주식회사 하지 마. 그냥 너네끼리 개인 기업해.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알려주려고. 그래서 회계란 이런 거고요. 정보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럼 정보 이용자들은 누굴까? 우리 회사의 정보에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누굴까? 알아보니까 일단 우리 회사의 경영자도 재무제표에 엄청난 지대한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경영자는 기업이 경영자를 초빙한 거야. 전문가를. 그러면 경영자가 우리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열심히 경영을 해. 경영을 했는데 우리 회사 이익이 많이 났어. 경영자가 어떨까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얘에게 엄청난 인센티브가 부여되겠죠. 경영자는 수탁 책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떤 형태로 사업을 했는지 일단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이해관계자로서 이 안에 속해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막 이상한 짓거리도 하잖아. 지가 열심히 돈 많이 벌으려고 뭐 해요? 분식회계도 하고 그래. 그리고 주주를 속이고. 진짜 이익은 아닌데 그런 이상한 짓거리도 많이 하죠. 그런 이상한 사람도 많아 생각보다. 자, 경영자도 필요해. 그 다음 돈 많은 자들이 이제 외부정보 이용자로 서 있어. 그중에 아우 회사에 주식 좀 투자해 줄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나도 주주로서 뭔가 시세 차익도 얻고 장기 투자해가지고 배당금 좀 받아볼까?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투자자. 그중에 주식으로 뭔가 참여하는 지분을 가지고 투자하는 자들은 주주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 채권을 사가지고 뭔가 이자를 좀 기대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도 받아내는 장기 투자 목적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자들은 돈 빌려주는 거니까 주주가 아니죠. 그들은 채권자. 다양한 상황에 투자자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도 잠재적인 투자자죠. 잠재적인 정보 이용자고요. 다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런 자들이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해 줘야지.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 준다. 밑에 있는 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측해야 되니까. 그 회계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회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 얘기한 거야. 하나는 정보를 만든다. 유용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일단 측정돼야 돼요. 측정이 안 되는 건 만들 수가 없어. 그냥 와서 물어봐야 돼.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러면 이제 듣는 거지. 서술형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재무제표는 돈으로 측정되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유용한 정보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 유용한 정보라 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름을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재무제표인 거예요, 결국에. 유용한 정보라는 게 그냥 무슨 유용한 정보라고 하는 게 한두 끝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목적 중에 그럼 이용자가 이 재무제표를 보면 의사결정하는 거지. 아, A보다는 B가 낫겠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해.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A라는 기업이랑 B라는 기업을 외부 대부분 이제 주주들이 비교하잖아요. 근데 비교하려고 보니까 얘가 100을 벌었대. 그 내가 500을 번 거야. 그럼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여기다 투자하겠지. 배당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테니까. 근데 알아보니까 얘는 기업이 어떤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회계 기준에 의해서 안 만들고 지 맘대로 만든 거야.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식만 주관적으로 선택해가지고. 그랬다면 A와 B를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럼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지. 얘가 벌었다고 말하는 100이 진짜일지 얘가 말하는 500이 진짜일지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결국에 아까 제가 OT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요. 그 재무제표는 어떤 기준이 명확할 때, 그 기준에 맞게 작성했을 때 그걸 우리가 회계 원칙 또는 회계 기준이라고 부르고요. 회계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야 돼. 그거 무시하고 지 맘대로 만들면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회계 정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것이 회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인데 그 정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정보 안에는 뭐가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요게 가끔 시험에 출제돼요. 근데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재무제표는 외부정보 이용자가 투자자예요.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를 보여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자. 은행에서도 재무제표 보면서 이 회사가 신용평가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그런 정보를 보여준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현재 이 상태야.
내년에는 더 이익이 날까? 추세를 보니까 내년에 더 이익 나게 생긴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회사는 이번 연도는 100을 벌었는데요. 전년도에는 80이었고요. 그 전년도에는 60이었어요. 보니까 점차 증가 추세야. 재무제표를 보니까. 근데 500번 회사는 맨날 죽다가 올해만 이렇게 이익 났대. 한시적이고요. 기준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흐름과 이 흐름을 보면 어느 기업이 미래에 조금 더 좋은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나에게 기대 이익을 더 창출해 줄 거라고 기대가 돼요. 적어도 이런 회사겠죠. 점차 기대치가 올라가는 기업. 그러면 나중에도 현금의 흐름이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겠구나라는 정보를 뭔가 예측하려면 회계 정보가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겠지. 뭐 당연한 거야. 그치?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을 내가 예측하기 위해서 그 재무제표가 나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 그게 회계가 해야 할 목적인 거야. 일단 결국은 다 그거다. 유용한 정보. 그러면 그 유용한 정보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투자 목적에 적합하니,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니? 그 다음 재무제표화 됐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라는 재무제표. 경영성과를 나타내요?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을 보여줘요?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을 보여줘요? 자본 변동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지금 이거 뭐예요? 재무제표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경영자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부터 수탁 책임을 받은 거야. 그러면 경영자가 수탁 책임을 받은 그와 관련된 자기의 평가는 결국 재무제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가 받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할까 말까를 선택해. 누가 해요? 신입사원은 못하잖아. 결국엔 아무리 똑똑해도 최종 책임자는 CEO, 경영자인 거야. 그러니까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수탁받은 돈을 가지고 잘 일임을 했는지,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성과 지표가 되는 거죠. 그 지표의 역할을 하는 게 재무제표래. 그래서 요 네 가지가 회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 목적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외운다기보다 그렇구나. 시험에 나오면 합리적인 내용을 잘 찾아가지고 찍으면 되겠구나. 객관식이니까 내기 괜찮더라고. 객관식이 사지선다잖아. 그러니까 요 네 개 중에 한 개 빼고 이상한 거 훅 집어넣어버리면 답이 될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회계 목적을 좀 봤어요. 회계를 좀 분류하는 건데요. 뭐 이건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회계는 크게 세 가지의 분야로 구분돼요. 일단 재무회계라는 분야가 있고 요 관리회계는 앞에 원가자가 빠진 거야. 원가를 공부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원가관리회계라고 많이 불러요. 그 다음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기업이 열심히 돈을 벌었대. 근데 이익이라는 게 제품을 안 만들고 어떻게 이익이 납니까? 상호 연결돼 있죠. 여러분 근데 이익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이익이 났으니까 국가가 뭐라 그래? 너 벌었어? 세금 내야지. 그럼 결국 세금까지 내거든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연결고리로. 중간에 재무회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원가가 제품을 만들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알려줘. 그러면 100원의 원가가 들어갔구나. 그러면은 적어도 500원 이상은 팔아야지 이익이 나겠군. 매출액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죠. 그러면 팔아요. 팔면 이익이 막 나. 그럼 이익이 나면 되게 기쁘죠. 근데 이익이 많이 나면 되게 기쁘긴 한데 기쁜 순간 무슨 생각도 해야 돼요. 이거 다 세금인데 이 생각도 하는 거잖아. 소득과 관련된 세금도 부담해야 돼. 이게 다 연결고리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재무회계 왔지만 여러분 전산회계 1급은 세 가지가 다 시험에 나오니까. 그럼 회계를 왜 나눕니까? 우리가 이 회계를 해서 누구에게 보여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누구를 위한. 회계를 해가지고 재무회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나 혼자 보려고 킥킥킥 웃으면서 이만큼 벌었다니 너무 기쁘네. 근데 아무에게도 알려줄 이유가 없는 거야. 개인 기업. 그럼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재무회계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목적이.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 이제 알고 가는 거죠. 시험이에라. 그 외부 정보 이용자가 누군가요? 대부분 주주, 대부분 채권자. 이들이 주된 외부 정보 이용자인 거야. 경영자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대부분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하고 그거를 보고자 하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대부분의 주체는 주주나 채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돈을 도달받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돌려주고 하는 거니까. 재무회계는 그래서 뭘 만드는 겁니까? 재무제표요.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회계 기준에 의해서요. 네, 요거 잠깐 여기 이쪽으로. 원가 관리 회계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경영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경영자는 이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알고 뭐 합니까? 주주에게 보고합니까? 물어보면. 주주에게 보고하면 이 경영자는 이상하네. 그쵸? 그러면 이 경영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할 때 필요하니까. 그러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원가를 관리하는데 그 원가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기준이 없다. 이게 특이하죠. 다양한 제품이 존재해요. 음식도 제품이고요. 노트북도 제품이고 요 분필도 제품이고 다 제품이에요. 근데 제품의 종류가 너무나 많은데 이 제품마다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이거 만드는 원가, 도시락 만드는 원가, 노트북 만드는 원가, 원가 요소가 다 다르고 공장의 형식이 다 달라. 그래서 원가는요, 특이하지만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재무제표처럼 생긴 멀끔한 양식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방대해. 다 미국에서 끌어온 거야. 우리나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경영학이고요. 얘는 그래서 되게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경영자가 의사결정하려고. 자, 근데 세무회계는 어떤 겁니까? 세무회계는 외부에 보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외부 보고가 주주나 채권자가 아니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과세 당국에게 보고하는 거야. 세금 걷는 목적이죠. 그러면 방법이 뭔가요? 세법에 따르는 거예요. 세법.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뭔가요? 그럼 사실은 법이죠. 근데 법인데 그래지 법은 뭐 생각보다 또 쉬울 수도 있어. 생각보다. 하여튼 법에 의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만들어내는 양식도 세법상 서식이 따로 있어. 1도 틀리면 안 돼. 얘는 틀리면 그냥 가산세가 붙는 거야. 얘는 틀려도 돼. 지 맘이거든. 얘는 틀려도 돼. 수정하면 돼. 상관없어. 이건 세금 내라고 안 해. 이 중에 돈과 직결된 건 대부분 이제 세무회계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은 정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인데요. 여러분이 재무제표 같은 거 보실 때 재무제표를 만약에 이제 X1년 재무제표를 본다. 그럼 X1년 동안 이 회사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보고 싶은 기업. 1년 동안 벌어들인 거 완벽하게 만들어진 걸 보고 싶다. 그럼 X1년에 볼 수 없잖아. 결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보고가 되면 그때나 보죠. 그러면 X2년 어느 날 보겠죠. 빨라도 4월이야 이제. 그러면 1, 2, 3까지는 결산을 하니까. 그럼 X1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의 돈을 벌어서 얼마의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재무제표를 X1년의 정보를 적어도 늦어도 X2년에나 보죠. 빨라도. X1년 정보를 X1년에 바로 보기는 어려워요. 매우 과거에 발생한 정보를 재무제표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미 일어난 거래를 재무제표라는 화폐 측정을 해서 표로 만들어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본다는 얘기는 이미 지난 정보가 되는 거죠. 몇 달 전 또는 1년 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매우 과거지향적인 정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요, 관리회계는 과거지향적인 정보를 보여주면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월마감이 기본이고요. 3월 달에 원가가 집계되기 위해서는 4월 달에 보고하면 안 돼. 3월 달 원가는 3월 중순에도 보고해야 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거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 목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목적. 원가 절감 그럼 이익 극대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이야. 뭐 이런 게 가끔 나오는 거지. 달라. 세금은 당연히 과거지향적이죠. 이때까지 벌어들인 돈을 계산해가지고 세금으로 납부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재무회계는 대부분 연마감 많이 하죠. 근데 상장 기업들은 분기 보고하죠. 반기 결산하죠. 정기적으로 보고해요. 근데 관리회계는 경영자가 오늘 알려달라고 하면 그냥 보고하는 거야. 그래서 수시 보고한다. 그게 특징이지. 세금은 계산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그때 보고하면 되고. 여러분이 이제 지금 재무회계로 이제 들어오신 거고 여기서 회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분류를 한번 봤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교재 보시면은 22페이지예요. 북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오래된 이름이죠. 북키핑이라고 하는 이름의 줄임말이에요. 장부를 기입한다. 장부를 열어서 얼마를 벌었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직접 기입하는 행위를 두 글자를 띄어가지고 우리 북이라고 하는데 북이 옛날 말이죠. 옛날 말인데 옛날 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온 파트는 회계지만 회계라고 하는 건 북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창출되는 거야. 자, 그림을 보시면 북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냐면 장부를 만드는 거죠.
장부를 만들어야지 얼마를 벌었는지라는 정보가 만들어져요. 그럼 부기라고 하는 행위가 뭡니까? 회계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야. 부기를 안 하면 회계 정보라고 하는 화폐 가치가 측정이 안 돼. 그걸 기록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야. 그걸 기록하는 거죠. 근데 그걸 기록하는 걸 전체적인 회계에서는 단순한 범위라고 생각할 뿐인 거야. 그러면 부기가 뭔가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회계 정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를 측정해서 기록을 해야 돼. 그걸 기록하게 되면 기록하는 게 쌓여가지고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부기가 하는 거예요. 그럼 부기랑 회계는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달라. 범위가 달라. 부기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야. 근데 기록을 한다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냐를 물어보면 여러분 분계 되게 잘해. 근데 재무제표는 못 만들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계만 해가지고 정보가 쌓인다고 그래서 그게 재무제표가 되진 않거든요. 이게 정보가 만들어지면 결산이라는 것도 해야지. 잘못된 거 드러내야지. 부기가 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반영해야 될 것들도 있지. 평가해야지. 이러다 보면 더 많은 내용이 집약된 내용들이 더 많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기라는 행위를 통해 정보가 쌓이면 이 정보 쌓인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활용하는 거야. 활용해서 이론이 더 들어가. 그러다 보면 내가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해야 할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기보다 더 넓은 개념인 회계라고 이제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는 사실은 이렇게 기술적인 절차라고 부르는 게 뭐 맞을 수 있어. 그게 일리 있는 말. 단순하다고 말하는 것도 조금 맞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분계만 하는 게 아니라 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넓게 보고 장부 마감하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외부에 보여주는 재무제표까지 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계랑 부기랑 뗄래야 뗄 수 없고요. 부기를 알아야 회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부기는. 그래서 부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식 부기, 복식 부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들어봤을까요? 단식 부기는 하나만 기록하는 거야. 한 개만 하는 거야. 한 개. 그 한 개가 뭐냐면 무조건 현금이야. 원리 원칙 없어요. 그래서 단식 부기의 가장 대표적인 이 장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금 출납장 또는 가계부라고 하는 장부예요. 여러분 가계부도 장부잖아. 그러면 가계부를 기록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부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 부기는 어떤 원리 원칙보다 돈이 들어왔지? 그러면은 입금 잡아. 얘는 되게 재밌어. 너무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야. 현금을 기록하는 거죠.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1월 5일에 현금이 들어왔다. 그럼 500원 증가시키고요. 나간 거 없고요. 잔액은 500원이야. 근데 1월 6일쯤에 들어온 건 없는데 오늘 200원 썼어. 그럼 출금? 잔액은 300원 이렇게 쓰는 거죠. 현금이 얼마가 나갔고 얼마가 들어와서 현금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만 관리하는 장부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미 가계부 같은 장부예요. 근데 가계부라고 하는 장부는 문제가 있는 게 현금만 기록해. 근데 현금은 왜 들어왔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 너 왜 들어왔냐? 물건 팔아서 들어온 거니? 그럼 매출일 거고. 매출을 인해서 현금이 들어온 걸 거고. 아니면 너 왜 들어왔니? 물어보니까 빌린 거야. 그러면 3개월 뒤에 이 돈은 다시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채 때문에 현금이 들어온 걸 수도 있어요. 결국은 현금이 들어왔니? 들어온 것도 알겠어. 근데 들어온 것과 동시에 왜 들어왔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반대 개정을 무시해버리고 현금만 들어오는 걸 기록하는 건 너무 단순하지 않니? 현금만 기록해? 너는 영리기업이 아니면 됐다. 영리기업이 아닌 비영리기업은 이것만 해라. 비영리기업은 그냥 단순하게 단식부기해요. 현금만 기록해. 통장에 들어온 것만 관리하는 거야. 근데 왜 들어왔는지는 기록 안 해. 왜 안 할까? 어차피 기부받은 거거든. 기부받은 거야. 끝. 할 게 없어. 원인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걔를 막 관리하지 않는 거죠. 단식부기는 매우 간단하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영리 목적의 기업은 이제부터 뭐가 더 중요하냐면 돈 들어왔어? 돈 들어온 거 알겠어. 근데 왜 들어왔는지도 같이 기록해. 모든 거래는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네.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하면 좋겠다. 둘 이상을 다 기록하자라고 하는 방식이 복식부기예요. 탁구를 한 명 치잖아. 그럼 단식. 탁구를 2명이 치죠. 복식. 2개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필요하고요. 돈이 들어왔니? 돈이 나갔니? 왜 나갔니? 왜 들어왔는지도 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별로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비영리 기업의 회계를 공부하지 않아요.
비영리 기업에 들어가서 회계 업무 하실 분은 전산회계 1급 사실은 취득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다예요. 이것만 기록하시면 돼. 감사 잘 안 해가지고 문제인 거죠. 여러분은 영리기업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실 거, 뭔가 업무를 이행할 거고, 그러면 그런 곳에서 필요한 회계 분야는 당연히 부기 중에서도 복식부기고요. 여러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회계를 공부할 때 어떤 방식에 의해서 부기를 하고 그 부기한 정보가 회계가 돼서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냐면 복식부기에 의해서 회계하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했죠. 인간이 만든 모든 학문의 최고의 학문은 복식부기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 복식부기를 가지고 모든 거래를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완벽한 방법. 과학자가 얘기한 거. 자, 복식부기에 의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분기를 통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부기라고 하는 행위가 영리기업이냐, 영리기업이 아니냐, 이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우리는 영리부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복식부기는 영리부기인 거야. 비영리는 단식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여기까지는 전산회계 1급을 시험 보는 여러분에게 달달달 외우거나 할 부분은 전혀 없네요. 여러분 이게 개념 정리를 하신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파트가 이제 뭡니까?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회계란 무엇입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회사의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 그 정보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재무제표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기업 실체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만들어낸 모든 정보를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표딱지인 거죠. 수단. 그 수단을 재무제표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재무제표는 어느 하나의 표가 아니라 요 5가지를 다 더해서 한 번에 부르는 이름이에요. 자, 한 번에 부르는 이름을 재무제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일련의 여러 가지라는 뜻이죠. 여러 가지의 표라는 뜻이고요. 자, 이 재무제표는 몇 가지가 있나요? 5가지가 있고요. 요런 거 이제 외우시는 거야. 재무제표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기업이 얼마만큼을 보유하고 있는지, 현금이 얼마인지, 통장에 예금이 얼마인지, 토지는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는지, 거래처에게 빌린 돈은 얼마고 아직 안 갚은 게 얼마인지 이런 모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양식을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재무상태표라고 불러요. 자세한 거는 하나하나 뒤에 가서 볼 거예요. 두 번째, 재무 상태가 견고해지려면 기업이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얼마를 벌었는지에 따라 재무 상태가 달라져. 그러면 얼마를 벌었는지 성과만 좀 보여줄래? 성과만 나타내주는 표를 우리가 손익계산서, 손실과 이익이 났겠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계산서라고 불러요. 그 다음 기업에서 사실은 모든 계정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불리울 수 있는 결과물은 사실은 자본이거든요. 자본이 뭔지는 공부할 거고 자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얼마의 변동이 있었는지만 보여줘. 그걸 그대로 풀면 저거잖아. 자본 변동표.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현금이 어떻게 유입됐고 현금이 어떻게 유출됐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재무제표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현금 중심이 아니라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발생된 걸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3가지는 어떠한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냐면 발생주의에 의해서. 근데 현금주의로 작성하는 유일한 장부가 뭐냐면 현금 흐름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을 보여주는 건데 그 현금과 유출은 기본적인 재무제표 이 3개가 보여주는 발생주의에 의하지 않고 얘만 예외적으로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하게 돼요. 그러한 표를 우리가 현금 흐름표다 이렇게 불러요. 실제로 현금 흐름표가 매우 중요한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재무제표 중에 뭐가 있냐면 위에 기재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이렇게 기재된다고 그랬죠. 정보가. 근데 꼭 이게 화폐 정보로 측정되지 아니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이 회사가 언제 설립했는지, 몇 년째인지, 주주는 누군지,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알아야 될 되게 방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양식이 되게 필요해. 전화해서 물어볼 수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모든 숫자들은 한계가 있어. 이거밖에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 뭔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 부연 설명을 수십 장을 할애해서 나타내주는 표를 우리가 주석이라고 불러요.
주석은 표라기보다 몇 장, 수백 장을 할애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기업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는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5가지가 있고요. 5가지의 이름을 여러분이 일단 암기, 이해, 약간의 이름들이 이런 게 있구나 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름을 일단 암기하면서 이제 파트별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잠깐 볼게요. 제가 이 시간에 재무제표를 볼 건데 재무제표를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당좌가 뭔지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교재 앞에 요약되어 있는 것들은 재무상태라고 하는 과목이 끝날 즈음에 다시 와서 볼 거고 지금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심플하게 봅니다. 자, 재무상태표. 우리는 지금 국제회계 기준이 들어오면서 예전에 이름을 아실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하지 않고요. 대차대조표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밸런스 쉿 이래서 BS라고 많이 불렀죠. 근데 지금은 이름이 바뀐 거야. 대차대조표라고 하지 않고 이 자체는 기업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거를 그대로 쓰자. 그래서 야 대차대조표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재무상태표라고 바꾸자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에 바뀐 거야. 자, 재무상태표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야. 기업이 얼마의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현재 재무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근데 기업의 재무상태는 현재 너가 지금 보여주는 게 2019년 12월 말이니 밑에 있는 25기는 2018년 12월 말이니 그러면 아래쯤에 보시면 2019년도가 26기래요. 그러면 요 시점에 얘가 얼마였고 요 시점에는 얘가 얼마였는지를 이렇게 비교해 주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일정 시점 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날짜가 며칠이야. 이 날짜 현재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무 상태구나 라고 하는 걸 한 번에 보여주는 양식이에요. 지금 회사 이름이 좀 보이죠? BTS 사랑하는 분이 운영하는 곳이잖아. 그치?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 코리아 재무제표예요. 근데 뭐 저는 이제 다트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 아무나 볼 수 있어.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건 제가 이 기업을 개인적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재무제표가 우리가 만드는 재무제표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더본 코리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니까. 상장 기업 아니잖아. 그치? 비상장 기업 외부 감사 대상. 딱 우리하고 맞아떨어져.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띄웠습니다. 화면 다 띄울 수가 없어서. 뭘 보여주나요? 재무 상태를 열면요. 자산이 보이고요. 부채가 보이고요. 자본이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게 이 전체 강의의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재무 상태구나라고 하는 것만 보시고 제가 가끔 재무 상태표를 스테이트 오브 파이낸셜 포지션을 약어로 적을 때는 FP라고 많이 적지만 실제로 제가 BS라고 많이 적어요. 이렇게 적든 저렇게 적든 다 같은 재무 상태거든요. 그래서 FP라고 안 적고 제가 BS라고 적으면 재무 상태를 말하는구나를 여러분이 조금만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BS라고 많이 부릅니다.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 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저렇게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바뀌었으니까 재무 상태라고 부를 뿐이죠. 자, 재무 상태를 저는 이제 BS라고 많이 불러요. 올해 그렇게 불렀고요. 누구나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저도 좀 약어로 요거 적을게요. 자, 재무 상태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재무 상태를 작성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이 좀 있는데 이 작성 기준을 제가 어디서 설명드릴 거냐면 당좌 자산을 공부할 때 그때 같이 이제 시작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계정을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목에 대한 게 전혀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이걸 설명해도 이렇게 팍 와닿지가 않아요. 가슴에 팍 꽂혀야 되는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이걸 달달달 지금 설명해봤자 귀에 꽂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과목을 공부하면서 요 화면을 그때 다시 띄워서 이 얘기가 이 얘기였지요 라고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그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긴 구분을 하고 통합으로 표시한다 라고 하는 게 뒤에 공부할 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약어로 간단하게 적으면 왼쪽을 우리는 회계에서 차변이라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는데 재무상태표 왼쪽에 차변에 얘가 와요. 자산이 오고요.
그 자산을 조달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빚내서 조달한 걸 부채라고 부르는데 자산 중에 부채가 얼마 차지하고요. 부채를 제외한 실질적인 이 기업의 순자산이 자본이 얼마가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표예요. 그래서 대차대조표라고 불렀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재무상태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하고요. 자산은 다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부채도 유동과 비유동으로, 자본은 잉여금을 구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요. 지금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뒤에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얘기도 제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얘기할 때, 다른 채권과 채무를 학습할 때, 그때 설명드리면서 이 화면을 그때 다시 활용할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 얘기를 막 1시간 반 동안 떠들어봤자 안 와다. 뭐 회계를 처음 공부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면 회계를 처음 공부하는데 총액 표시, 통합 표시 이걸 어떻게 외우지? 외울 수 없잖아. 뭔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필요하니까 요거는 뒤에 자산 파트 공부하면서 그때 한다. 믿으시고 그 뒤에 갈게요. 자, 1년을 기준으로 나눌 거예요. 이게 뭔지 얘기할 거고요. 뒤에서. 유동성별법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자본거래는 잉여금으로 구분해요. 아주 중요한데 지금 얘기 못해. 할 수가 없어. 우리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없으니까. 자, 마지막에 미결산 계정 얘기를 해봐야 알지. 가지급금과 가소금이 뭔지를 알아야 이거를 미결산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구체적인 진도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화면을 끄집어다가 그때 얘기를 할게요. 자, 재무 상태를 조금 크게 보면 지금 얘기한 것들을 눈찜작으로 찍어보는 거죠. 유동자산이라는 게 이때잖아. 그쵸? 저 밑에 보니까 비유동자산이라는 게 있긴 하네. 자, 유동자산 중에는 양가로 1번에 당좌자산이라는 게 따로 하나 있고 크게 카테고리로 양가로 2번에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고 잘려서 안 보이지만 투자자산이라는 게 양가로 1번에 있대. 그럼 양가로 2는 유형자산, 양가로 3은 무형자산, 양가로 4는 기타 비유동자산 다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장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볼게요. 이건지 전년도랑 이번 연도랑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정보고요. 이번 연도 현재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재무상태표라고 부른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에 가보시면 이제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는 얼마 정도가 유입이 됐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이제 IS라는 약어로 많이 쓰게 되고요. 이 장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 벌었니라고 하는 기간의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2019년도 12월 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의 수익과 얼마의 비용이 나가서 얼마의 성과가 나타났는지를 나타내주는 표, 재무제표를 우리가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이제 지칭하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이런 서기 정보를 보면서 아 나중에 이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면 이후에 현금의 흐름이 이 흐름이라면 들어올 거고 나중에 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유용한 정보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지금부터 약어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약어로 IS라고 부르면 아 손익계산서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그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작성 기준 같은 경우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재무제표 중에서 현금 흐름표만 현금주의고 현금 흐름표가 아닌 나머지는 다 발생 기준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이것도 다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과목을 공부하지 않았으니 이거를 자세한 설명을 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그런데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과목은 알고 가야죠.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과목은 수익과 비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또 구분하시면 돼요. 또 뒤에 가보면 손익계산서는 수익이 얼마야? 비용이 얼마야에 따라서 수익이 많으면 이익이 난 거고 비용이 더 많으면 반대로 손실이 나는 구조.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 합쳐져서 얼마의 손실을 냈거나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5가지 계정이 등장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면
그럼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수익과 비용이라는 두 가지 계정이 있네요. 이 5가지 계정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재무회계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익과 비용은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계정이에요. 이 정도를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재무 상태는 어떻게 나타내주는 표입니까? 재무 상태는 재무제표를 만들어낸 5가지 항목 중에 재무 상태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건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탈 재산을 나타내 주는데 그 재산이 이게 T자 계정으로 제가 그리는 순간 전 나름대로 장부를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T자 모양의 장부를 그린 거고요. 재무 상태는 왼쪽 변을 우리는 차변이라고 부르는데 차변 자리에 자산이 붙어요. 그런데요.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자산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너 지금 자산을 100을 가지고 있니? 근데 네 돈이 아니고 남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조달받아서 나중에 만기가 되거나 기간이 경과되기 전 상환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빌린 돈이 얼마인지 보여줄래? 그게 부채가 될 거고요. 부채가 만약에 계산해 보니까 60이라면 적어도 토탈 자산 중에 빌린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만 순수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에서 자본을 뺀 거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무 상태 양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경영성과는 어느 장부를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IS 손익계산서에서.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 저희를 보여주는데 이건 지금 막 이해한다기보다 그냥 암기하시는 거야. 지금은 암기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듣고 아 그런가 보다 일단 끄덕끄덕 하자. 뒤에 가면 알게 되니까. 경영성과는 수익이 많으면 이익이 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비용이 많으면 손실 날 것 같지 않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수익은 일단 오른쪽에 와요. 왜 오는지는 뒤에 순환 과정을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비용은 왼쪽에 와. 그래서 얘가 500이고 얘가 400이면 얘가 100이 많잖아. 그치? 그럼 이 100이 1년 동안 남긴 돈인 거야. 이게 순수한 이익이 되는 거죠. 순이익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인 거예요. BS는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일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대차대조표라고 불렀던 거고. 지금은 재무상태 표시만. 5가지 계정을 가지고 다양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죠. 5가지 중에 자산, 부채, 자본은 어느 재무제표를 만드는 요소입니까? 재무상태표. 수익과 비용은 어느 재무제표를 만드는 요소입니까?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그렇게 여러분이 과목이 계정이 어느 장부를 만들어내는지만 좀 맞춰 나가시면 돼요. 지금 자세한 건 뒤에 제대로 된 과목을 공부하면서 학습하니까 그때 다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무제표 중에 3번째 재무제표는 방금 전에 제가 이런 얘기했죠. 자본. 이 자본이 전체 BS 중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채가 빚이잖아, 빚. 부채가 뭔지 알잖아. 부채를 빼면 순수하게 남는 걸 자본이라고 해. 그럼 결국은 기업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저에게 물어보면 결국 얘가 제일 중요해요. 갖고 나면 얼마 남아요? 얘만 남는 거야, 얘만. 이게 어떻게 구성됐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걸 나타내 주는 게 이제 자본 변동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변동표는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처음에 얼마였고 1년 동안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기말에 얼마만큼 자본을 형성하게 됐는지에 대한 온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있던 그 자본 있잖아. 그 자본만 띡 띄어가지고 걔만 따로 보여주는 표야. 근데 매우 중요해. 그런 자본 변동표가 3번째 재무제표가 되는 거야. 이러한 형식으로. 자본잉여금 아까 자본과 관련된 이 만들어내는 재무제표 중에서 그 잉여금을 구분한다 그럴 때 막 자본잉여금도 있고 이익잉여금도 있고 막 그랬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냥 글씨?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자본 변동표에 나타내주는 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년 동안. 그다음에 4번째 재무제표 사실은 순서는 현금의 흐름만 따로 분석해 주는 거야.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갔는데 왜 나갔고 왜 들어왔는지 활동으로 구분해요.
세 가지 활동으로 나누거든요. 영업해서 돈 들어왔니? 나갔니? 너 투자해가지고 돈 들어왔니? 나갔니? 너 재무활동으로 돈 빌렸니? 아니면 주식 발행했니? 그래가지고 현금이 유입되니 유출됐니를 이제 만들어내고요. 현금 흐름표는 여러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파트는 아니지만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현금 흐름표는 작성하는 방법이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 더본코리아 현금 흐름표거든요. 실제 밑에 보면 여기 당기순이익이라는 거 혹시 보이세요? 이 당기순이익으로부터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알아내는 방식으로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우리는 간접법에 의한 현금 흐름표 작성한다 이렇게 불러요. 당기순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요. 현금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직접법이에요. 이거 딱 보자마자 아 요건 일단 간접법에 의해 작성했구나가 딱 보이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현금 흐름표라는 실제 재무제표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자, 마지막이 주석인데 주석이 재무제표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모든 재무제표는 되게 간단 명료해. 이름, 숫자 끝. 근데 뭔가 설명이 필요하잖아. 그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주석이에요. 주석이 마지막 재무제표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석은 재무제표 앞부분에 있던 그 네 가지의 재무제표에 한계가 있어. 숫자만 보인다는 거, 자세한 설명이 빠져 있다는 거. 그래서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설명해주는 별도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주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주석을 열면 맨 처음에 이 회사의 이름과 일반 사항이 먼저 나오고요. 일반 사항에 뭐가 먼저 적혀 있냐면 개업을 언제 했어요? 그 다음에 언제 뭐 상장이 혹시 했다면 상장은 언제 했나요? 현재 이 회사의 주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암암리의 주주가 여러분에게 오픈됐네.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돼 있냐면 이 회사는 이 재무제표를 만들 때 어느 기준에 따라 만들었는지를 꼭 기재해 줘야 돼.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으면 어떡해.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더본코리아는 우리가 공부하는 기업의 형태와 아주 맞아떨어져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했대요. 그러면 이 재무제표를 보면서 우리는 아, 요렇게 만드는 걸 공부하는구나를 역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문제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7번째 뭐 재무제표의 작성 원칙 같은 것들은 여기까지 일단 재무제표가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를 이번 시간에 이해하시고 이름을 좀 보시고 재무제표의 종류를 좀 학습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주석 다음에 이어서 표시할 때 일반적인 원칙, 특징, 한계 이런 뒤에 나올 수 있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